미국 혁명 전개 과정을 발표합니다. 미국 혁명의 기호가 영국의 청교도라 이름 불리던 팔뱅의 교리를 믿는 영국의 신도 102명이 제임스 1세 영국 왕의 영국 국교인 신공회를 제외한 카톨릭과 청교도를 탄압하자 자유를 찾아 1620년 북아메리카로 출항을 합니다. 청교도는 엄격한 교리와 능욕과 절제 강조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신앙과 자유라는 미국 건국 이념과 부합하여 선래의 조상들, 미국 건국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미국 혁명 전개 순서를 보면 1776년에 독립 이전 미국은 권력 공급지이며 동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계속 이민자들이 이주하여 13개의 식민지 건설이 되었습니다. 처음 영국은 식민지에 대해 별로 간섭이 없었고 굉장히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7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미국 혁명의 배경이 되는 전쟁입니다. 치열한 식민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프랑스를 누르고 인도와 북아메리카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 빚을 지고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공산주의 정책을 더욱더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쥐어짜고 이런 과정에서 식민지인들과 영국이 강하게 대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는데 미국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1773년에 차졸의 제정으로 상인들의 몰락을 가져와 원주민으로 위장한 시민지 150명이 보스턴 항정박 중이던 영국 회사 소속 배를 습격하게 되고 총차 42톤 바다로 던졌는데 영국이 이를 식민지들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여 즉각 응징을 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대륙회의가 일어나는데 식민지 12개 주에서 의회 대표가 모여 영국법과 강경히 맞설 것이라고 결단을 하고 그 후에 렉싱턴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때 렉싱턴 콩코드에서 영국 군대와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는데 영국군이 철수하게 되고 독립전쟁 서명을 열었습니다. 그 후에 제2차 대륙회의가 일어났는데 렉싱턴 전투에서 무력 충돌 후 전쟁을 준비합니다. 1776년 10월 4일 독립선언서를 공포하고 독립전쟁을 선포합니다. 10월 4일을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독립기념일로 국경일로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영국의 아버지들인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가 작성했고 그 안의 내용이 천부인권 사상과 사회계약론의 기초, 저항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격적이고 급진적입니다. 독립선언문이 프랑스 인권선언에 결정적 영향도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요크타운 전투가 일어나는데 6년간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국 땅에서 영국이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그 끝으로 파리 조약을 하는데 미국 13개의 주 독립을 인정으로 미국 혁명은 끝이 납니다. 미국 독립의 의미는 민주주의 공화국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 채택입니다. 연방주의, 상권 분립, 민주공화국으로 연방주의와 상권 분립 기초한 세계 최초 성문 헌법인 연방헌법 제정이고 민주공화국 최초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영이 언니. 네, 가겠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좀 움직여졌긴 했는데, 떨리네요. 아무튼,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사를 이제 살펴볼 건데, 교회사에서 이제 주축을 이루는 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게 미국 독립혁명의 과정에 그 교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사랑 그 미국 독립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적으로 이제 영적인 분위기, 뭐 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 이제 중세 말기부터 이제 근대 초기쯤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엄청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항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개신교가 이제 오늘날 기독교라고도 불리고 이 개신교를 통해서 이제 청교도가 이제 칼빈주의를 가진 청교도로부터 이제 경건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경건주의와 대각성 운동과 이제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혁명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줬다는 흐름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먼저 1번은 개신교의 탄생과 및 형성 과정인데요. 이게 종교 개혁의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이제 타락한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1517년에 루터가 이제 95개 반박문을 내면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타락의 절정을 이뤘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 교황청이 돈이 필요해서 이제 돈을 받고 사람의 죄를 면해주는 이제 면죄부를 언급하는데 이 당시 네, 그런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성경을 번역하고 읽는 것도 이제 카톨릭 교회 외에서는 할 수 없고 그것이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러니까 목숨의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는 그만큼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탄압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진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탄압과 박해를 받던 시점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로부터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개신교가 바로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바로 이제 그런 빈 것이 아니라 이제 칼빈과 이제 존 낙스, 아르미니우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개신교의 기독교의 틀이 잡혀져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서 볼 사람은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고 분리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분리를 시켰는데 이제 칼빈이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 그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소금을 관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 반경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봉사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수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이게 핵심 그때 카톨릭 교회는 교회를 세상 분리했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제 식의 엄청 커다란 변화를 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개신교에도 많은 계속 개혁을 하면서 종파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중에 이끌빈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형성되어져 가는데 그 개신교를 로마의 카톨릭 그 교회에 그걸 구교로라고 부르는데 대항다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불리고 이것이 이제 구교에 대항해서 나타난다 해서 프로테스탄트 또 신교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청교도 사상,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청교도인들이 나중에 영국에서 청교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영국과 미국에서 청교도인의 정의가 16세기부터 17세기 영국 및 미국, 잉글랜드에서 칼뱅주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승으로부터 스스로 깨끗이 지키려는 신앙 운동을 벌이고 엄격한 생활 윤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되게 청교도에 심하게 받아서 이제 신대륙의 발견과 더불어서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잉글랜드로 이주를 하는데 여기서 좀 잘 알려진 이야기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이제 매사추세츠 주의 홀리머스의 식민지를 개척한 이야기인데요. 후세대에 이제 한 100년인가 지나서 이게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다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잉글랜드로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청교도인들 중에서도 영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절대 왕정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는 그 의회가 있었는데 그 의회에 주로 구성이 청교도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청교도 혁명 때 1642년에 이제 16명인 청교도 혁명의 주체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교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원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게 또 청교도 중에서도 계속 그 분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주의 근현대교회를 이제 경건주의, 각성운동, 오순절 운동이라고도 이렇게 지칭표하고 하는데 그중에 먼저 이제 경건주의로 넘어가면은 근대교회를 넘어서 경건주의 이제 일을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내에서 엄청 영적으로 이제 그 개신 이제 그 카톨릭의 대항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개신교도 다시 이제 타락하면서 다시 그 전에 가톨릭을 닮아가면서 교리 중심화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침체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하고 또 신앙을 삶에서 이제 실천하면서 구제하게 되면서 그런 영국과 미국의 이제 영적인 그 생명 이제 그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던 영적으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들이 존 웨슬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가 그 1차 대각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경건주의를 통해서 이제 미국 대각성 운동이 미국 진짜 영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초기 시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청교도 정신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라면 신앙으로 그 당시 이제 영국과 미국이 되게 많이 이제 퍼져 있었던 그것을
정신적으로 이제 하나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의 발판을 마련한다 합니다. 그 이제 19세기로 넘어와서 현대교회사는 영적 대각성 운동, 오순절 운동인데 아까 경험에 이어서 이제 미국에 엄청나게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인물을 먼저 얘기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아까 얘기했죠. 그 이어서 이렇게 찰스 피니스, 스팔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상황이 이제 계몽주의 사상과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많이 퍼진 상태였고 또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추구하게 되고 바쁜 생활로 인해서 필요가 누적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안 가게 되고 또 이 당시 이제 음주와 성적으로 엄청 타락된 시기였고 해서 도덕적으로 엄청 타락된 시기고 이제 예배 같은 것도 이제 합리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많이 이제 변했던 영적으로 진짜 침체됐던 시기에 교회도 이제 출산율이 5%까지 이제 하락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뭐랄까 이제 영적으로 깨우게 되는데 이제 미국 교회사 책에 따르면 잠깐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많은 공동체들 영적 상태가 부모였다. 1740년에서 1742년 사이에 잉글랜드의 많은 교회들의 놀라운 교인 증가가 있었다. 동의 전체적으로 도덕적 효과는 매우 명백하게 나타났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난 60년 동안을 통틀어 지난 9년간처럼 그 도시가 악으로부터 해방된 적은 어떤 때도 결코 없었다고 추측한다. 라고 이제 말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의 그 회사를 통하여서 이런 부흥을 통하여서 도덕성이 많이 증가됐고 또 이런 것들이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프랑스와 혁명과 같은 폭동이 이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후세대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 그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각성 운동과 함께 오순절 운동도 계속 이어서 일어났는데 오순절 운동이 뭐냐면 초대교회 순절 성령 역사가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내려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영혼의 질병로부터의 치유, 이제 악으로부터의 해방, 성령 운동. 그래서 이제 경험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운동을 이런 이제 뭐랄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운동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명한 운동이 토일렛 호주 부흥 운동, 영국의 메일즈 부흥 운동, 그리고 LA의 아주사 부흥 운동, 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인적 대각성과 오순절 운동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엄청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나라의 부흥 운동이 길순우 장로님으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중정으로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순절 운동에서도 좀 타락된 부분이 있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 결론은 미국 교회사와 그 세계사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이제 카톨릭 교회가 엄청 타락했을 때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이제 청교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그런 영적 대풍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도덕성도 향상했고 결국에 이제 미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간 과정인데 로마 카톨릭의 타락한 교회에 이제에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었던 프랑스는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런 폭동이 일어나고 교회 아예 역사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교회사를 통하여서 갈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위에서 주영 언니가 그 프로테스탄트 얘기를 하고 그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발전까지도 가져왔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책을 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좀 배경과 주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스 베버의 외가는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세대에 걸쳐서 교육자도 배출하던 그런 가문이었고 굉장히 이제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과도 그런 영적인 것, 그리고 신앙적인 것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간 경제적 배경을 얘기하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부유했는데 이때는 원래 귀족 가문이어야 부유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임에도 이 스스로 자수성가 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노동하고 그리고 계획적인 경영을 했더니 성공한 기업 경영가가 되어서 이제 두 양가에서 영향을 받은 베버는 이제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더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배경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원래 그때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기존에도 강대국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된 국가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독일은 늦게까지 그냥 민족의 개념이라서 통일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수상이 그 국가들을 통일해서 하나의 나라인 독일로 만들어내고 이제 바라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막 산업화 사회인데 독일은 아직도 농업국가다 이러면서 빨리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라면서 위로부터의 강한 개혁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산업화와 발전은 빠르게 일어나서 뭐 물건들도 이제 넘치게 되고 그리고 뭐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때 독일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도 없고 시민의식도 없고 정치의식이 미성숙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문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경제적인 성과와 함께 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뭔가 계속 이 인간적인 그게 해결이 안 됐던 상황이라서 이때 여기서 뭔가 통일된 문화와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버가 내린 결론은 그 올바른 문화는 바로 프로테스탄트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선택하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면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른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서 이게 가치 자본주의의 발전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 이름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데 그 당시에 베버가 이제 자본주의가 왜 서양에서만 먼저 등장을 하고 왜 이렇게 성행을 하지? 그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은 아직도 전혀 그런 경제적인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그렇지 인간이 탐욕적이어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버는 아니 인간의 탐욕은 동서양 막론하고 존재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의 발전 원리가 되냐 다른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답을 종교적 신앙과 경제관의 연관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버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본주의 정신을 자본가 정신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자본가 정신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인데 이건 모든 동서양에 있으므로 이게 그 자본주의 성장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건 다른 면이 있다면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아까 위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의 인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피르침을 발명한 과학자이기도 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인데 그의 삶은 시간 엄수, 신용, 정직, 성실, 공정 등을 도덕적 의무로 생각했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려는 의지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도 그 사업을 그냥 그 후계자 같은 사람한테 남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계속 연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에서 또 베버가 인용을 하는데 잠언서 22장 29절에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이 의지나 돈을 벌려는 의지나 자세는 그냥 개인이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얻고자 사치하고자 그런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충실함과 유능함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본주의 핵심은 소명의식이다라고 하는데 위에도 소명의식을 간단히 넣었었죠. 근데 이 소명의식을 설명을 하자면 직업 자체를 윤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노동 자체가 목적이고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다,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명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돈은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도 예를 드는데 이 사람이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원래는 성직자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대량 인쇄를 시켜서 성경을 대중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도 직접 성경을 읽게 하면서 그 교회, 그 카톨릭 교회에 잘못된 그 권위를 해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대량 인쇄하면 이 인쇄비로 그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교황청한테 고소당하고 빚지고 그럼에도 이거를 감수하고 끝까지 가지고 나왔던 걸로 보아서 이 성경 인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감행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개신교에 있어서 일은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맡겨진 직업적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업은 내 신앙생활의 영역이다. 직업이 완전히 그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했던 완전 반대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영역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얻은 수익으로 내가 그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돕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라는 그런 성실한 태도를 갖췄더니 자연스럽게 그런 자본주의도 발전하게 됐다라고 막스 베버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그 종교 정신과 자본주의 정신은 긴밀하게 맞물려서 이루어졌고 미국의 발전이나 영국의 발전 이런 나라들의 발전도 다 이런 영적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중간중간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독립선언서를 함께 말하고자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서문을 함께 읽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자명한 진리로 봐드린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모든 관점에서 평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각각 일정한 양도를 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권리 중에서는 말했듯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지 이제 국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보장은 미국 헌법의 아주 중요한 지도 원리가 됩니다. 이 생명, 자유, 행복 추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연방헌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생명과 자유와 함께 재산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행복추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로크의 3대 자연권 개념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미국 헌법이 천부 인권 중에 재산이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를 한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전승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로크에 대해서는 다시 중요하게 다룰 건데요. 이 1776년 7월 4일에 나온 이 독립선언서는 이 문서를 바탕으로 연방 헌법이 제정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체적 사건에서 완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직접적인 이제 강제력을 보유한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 헌정을 규율하는 근본 원칙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가 되거든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 이런 게 이제 근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방 헌법이 로크의 자유주의와 또 공동체에 대한 덕목을 이제 중시하는 공화주의 이론을 해가지고 미국 혁명의 이념적 배경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은 이제 영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식민지 영국인의 혁명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또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통치의 원리를 선언하는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인데 이게 세계에 대해 미국의 이제 확고한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 또 무력의 지원을 요구하는 탄원서이기도 하면서 이제 프랑스나 이제 에스파냐나 이런 나라들한테 도와달라고 우리의 독립을 함께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탄원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은 사람이 이제 제퍼슨인데 이 제퍼슨이란 사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생명권과 자유권의 독립선언문에 적었잖아요. 이제 이게 제퍼슨의 사상이 이제 로크의 정치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독립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 중에 하나가 이제 위에 말했듯이 미국 혁명을 지지해달라 이건데 이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론적 기반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혁명한다고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 맞아, 우리 혁명하는 거 맞아 이럴 수 없는 거고 이 혁명이 왜 맞는지 우리가 왜 혁명할 수밖에 없는지 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그 기반이 필요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에는 로크의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크가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이론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영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이제 로크의 그 자연법 원칙이 아주 큰 힘이 됐었던 거죠. 자신들의 이론과 맞으면서도 또 영국도 이 로크의 이론을 사용했으므로 이제 우리도 이런 로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혁명을 한다. 이러니까 영국도 당황스러운 거죠. 저거 우리가 사용했던 건데? 저거 맞는데? 하면서. 그래서 제퍼슨은 자연법주의에 의지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의 권리는 자연법에서 나온 것이지 영국 왕의 선물이 아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도 개인의 자기 보존의 권리를 해친다면 정당하게 정부에 대항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보존의 권리를 해친 영국 정부가 저항의 대상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제퍼슨의 공화주의에서 얘기를 하자면 독립선언문의 목표는 아까도 말했듯이 식민지 미국의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고 이래서 로크의 자연법주의를 크게 의지를 했던 것이며 또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반영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세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율주의적 공화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제퍼슨의 정치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은 현재의 미국의 정치에도 사회에도 경제에도 문화, 외교 그 어느 곳에서도 정말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은 진짜 계속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헌법소원도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존 로크의 사상을 엄청 따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존 로크의 사상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존 로크는 이제 이성은 인간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목소리, 이제 즉 인간 이성은 곧 자연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연법이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된다.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대 그리스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인간의 이성, 주권, 평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이런 거를 기반으로 철학을 정리를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온 것이다. 이거를 딱 깔고 갔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존 로크의 사상인데 성경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함으로써 재산권이 도출되고 이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또 생명권 도출되고 타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로 통해서 또 자연권이 도출되어서 진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사고관이에요. 그래서 로크의 사고관을 조금 말을 하자면 자연 상태 속의 인간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우월적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성을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홉스의 세계관이랑은 되게 다른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삶은 진짜 야만적이고 서로 계속해서 대립하고 싸우고 이제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 인간은 완전 짐승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가족과 공동체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공동체를 되게 인정을 하잖아요. 공동체를 아예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공동체의 주권을 중앙정부에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탄생은 반드시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의 동의를 전제로 탄생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법의 탄생의 목적은 오직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홉스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유를 희생한다고 말했거든요. 이게 진짜 아와 어가 다른 건데 법의 목적은 자유를 보장하는 거지 자유를 우리가 희생하면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 공화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로크는 처음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분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을 얘기를 했는데 후에 이제 몽테스키웨는 삼권 분립으로 이제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제 완전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삼권 분립을 얘기하게 됩니다. 로크가 그 기반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 맞서서 시민들이 저항할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저항권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저항권이 나왔는데 폭정으로 인해서 국민 권리를 억압되면 정부에 맞서 저항하고 새로운 정부를 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폭정으로 인한 그 정부를 그냥 냅둘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정부의 말이면 다 따라야 돼. 정부는 옳아. 정부는 100% 맞아. 이게 아니고 진짜 정부가 틀렸을 때에는 정부가 옳지 않은 길로 갔을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크는 입법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할 때 또는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 시민들을 노예화하려고 할 때 그 정부의 관계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에 대한 어떠한 복종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고 하나님께서 무력과 폭력에 대항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신 공동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며 권력은 자신들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자유를 되찾을 권한을 다시 국민에게 다시 양도된다 하면서 저항권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로크의 철학은 이제 건국의 아버지, 이제 아담 스미스, 앞에 말한 제퍼슨 이런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자유시장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자유적 자유와 로크의 자연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담 스미스는 정부에게는 오직 세 가지의 의무만 있다. 생명보호, 그리고 정의의 집행을 통한 자유의 보장, 그리고 공공재를 위한 자금 조달. 이게 진짜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해요. 그래서 이
결말을 짓자면 이 독립선언서가 중요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권리, 그 주권을 인정한 독립선언서를 출발했다 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거고, 또 이 독립선언서가 이제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제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이 미국의 연방 헌법이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선언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예, 미국 연방헌법은 1788년에 헌법 제정권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새로 제정된 미국의 헌법을 말합니다. 1782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러나 미국이 지금과 같은 완전한 연방국가로 시작하였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처음의 시작은 독립한 13개 주, 그들의 대표자가 모인 연방의회였습니다. 당시 독립의 지도부는 중앙집권제를 전제정권과 같은 독재 그리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 독립 지도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 정부를 설립하는 대신 각 주 대표자들이 모인 연합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13개 주가 마치 독립된 나라와 같이 서로 각기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국방과 외교정책 같은 것들은 그들의 대표가 모인 연합의회에서 원칙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지만, 연합의회 결정은 강제성이 없었고 또 그들의 결정을 집행할 집행부도 없었기 때문에 연합의회의 성격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각 주는 독자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외국과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심지어 제각기 다른 화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합의회가 이 미 대륙을 효과적으로 잘 통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니까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를 만들자. 알렉산더 해밀턴이나 제임스 매디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설립해서 1788년 대표자 회의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미국의 연방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연방 정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가 시스템으로 이제 연방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주의가 채택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연방 정부는 국방, 통화, 외교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전적으로 연방 정부가 행사하게 됩니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미국의 국방, 통화, 외교 등의 사항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연방정부가 설립됐다고 해서 각 주의 권한이 완전히 박탈되고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방 헌법상 규정된 연방정부의 권한 외에 나머지 권한은 헌법상 주정부에 유보된 것이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열거된 헌법에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열거된 것 외에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이렇게 권력을 서로 나누고 분산함을 통하여서 연방정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전체주의 통치를 하는 전횡을 저지른 일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인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권력을 다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권력 분립주의가 헌법상 채택되었는데, 입헌주의의 최대의 과제는 기본권 보장에 있고 이를 위하여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 권력 분립은 권한 분산을 통하여서 시민의 자유 보장과 또한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 증대에 그 목적을 두었는데, 특히 국가 권력 행사의 효율성보다는 시민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에 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권력을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권력, 강력한 권력을 제한 없이 손에 쥐어주면 반드시 그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제를 통한 균형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헌법 제정권자들에게 권력이 융합되고 통합되는 것은 독재와 같고 전체주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독재, 전체주의의 방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제임스 메디슨은 그 해결책이 바로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에 있다고 했죠. 국가 권력의 행사의 효율성보다는 헌법상 보호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담보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독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권력 분립 제도를 미국 헌법상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각 책임제는 사실상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지 않죠. 입법부에서 다수파가 이제 행정부도 장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국과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내각 책임제보다 훨씬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국 헌법상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권력 분립의 간략한 모습을 말씀드리겠는데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또 분리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귀족원과 서민원을 나누던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원은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2년의 임기로 직선되고 상원은 각 주 2명씩 6년 임기로 2년마다 3분의 1씩 직선됩니다. 한 번에 6년 임기로 모든 상원의원들이 갈아지는 것이 아니라 2년의 기간을 두고 3분의 1 교체하고 3분의 1 교체하고 3분의 1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임기를 교체하는 것이죠. 연방 헌법 제정 당시에 이제 13개 주가 있잖아요. 주가 있는데 어떤 주는 인구도 많고 크기도 큰데 어떤 주는 인구가 적고 크기도 작다. 그래서 큰 주에서는 자신들의 주의 이익을 위해서 인구가 많은 인구 비례로 의원을 뽑자라고 주장하였고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각 주마다 2명씩 공평하게 그 의원을 뽑자. 그렇게 그 의견이 첨예하게 됐거든요. 그 절충안으로 제시된 게 이제 상원과 하원의 선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행정부의 수반이 되고 또 국가의 수장이 되는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규정이 없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재선까지 허용되고 3선은 불가능하게 됐죠. 이제 각기 다른 임기제를 통해서 시기적 권력 분립이 이룬 건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하원 의원을 교체하는 시기와 상원 의원을 교체하는 시기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시기가 다 겹쳐버리게 되면 분위기에 따라서 한쪽 정당이나 한쪽 세력이 권력을 다 장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적 언제 뽑고가 서로 좀 분리가 되게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전행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탑재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사법부는 연방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의회가 승인해서 이제 뽑히게 됩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명권으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신 종신 임기가 보장돼요. 자기가 이제 사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판사들의 자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법부가 독립되는 거죠. 사법부가 독립하고 이 의회, 입법부와 행정부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지 않도록 또 헌법이라는 선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독립하고 사법부의
사법부가 서로 그들을 또 감시하고 또 그게 조정토록 하는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특히 이를 위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이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위기가 없던 것이 아니었지만 이 통치 권력의 적절한 견제 그리고 균형의 원리에서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해결했던 역사가 많습니다. 그 근저에는 이 헌법상 보장되는 연방주의와 권력 분립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입헌주의의 강력하지만 제한된 정부라는 요청, 강력한 정부를 요청하면서도 그 권력이 제한돼야 된다는 상반된 요청이 연방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권력 분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두 원리의 상호간 교차를 통해서 강력성과 제한성이라는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이 현재 정당 간의 권력 분산과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강력한 언론과 여론의 존재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제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미국적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개화하도록 아름답게 꽃피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연방주의, 권력 분립주의를 통해 달성한 것은 권력의 분산, 그리고 또 분산과 균형과 견제였습니다. 자료에는 이제 써있지 않지만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정신으로 무작한 미국의 건국자들은 미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로 설계하고자 했어요. 예수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이기적이고 권력을 마구 남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일찍이 파악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지킬 것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도록 설계할 것인지 그 고민의 역사 그리고 그 결과가 미국 연방 헌법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더라도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독립의 정신이 담긴 것입니다. 권력을 삼권으로 또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분산함을 통해 시민의 자유에 대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또 그 권력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전횡을 방지케 함으로써 미국의 신앙과 자유를 수호하는 그 시스템이 성립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자료에 안 썼지만 이른바 권리장전이라 불리우는 수정헌법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에서 이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수정헌법 1조에서 10조에는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조항들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정헌법 제1조에서 가장 먼저 보장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표현, 종교, 그리고 양심의 자유, 가장 먼저 보장하고 있는 이 권리, 가치가 바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입니다. 헌법 제정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 성경의 자연법을 헌법에 투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을 헌법을 통해 성문화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다른 모든 일반 법률들이 그 규범에 맞게 형성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법률로서 보장되도록 설계한 것이고 강력한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주의를 보장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강력히 작동되도록 헌법이 설계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가 주신 뜻을 지키고자 하는 영적으로 강력한 위대한 미국이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탄생하고 그 나라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